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1부에서 피츠제럴드의 책과 그에 대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피츠제럴드의 작품 세계를 둘러보고요. 또 그에 관해 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 가볍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느끼기에 또 가볍지 않을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은 피츠제럴드의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명확합니다. 단편 소설이 있는데 분별 있는 일이라고, 영어로 이제 원제가 sensible thing이에요. 그 단편 소설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걸 왜 좋아하냐면 꽤 많은 연인들이 한 번 헤어지지 않아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헤어졌다고 하면서 또 한 번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연애를 하고 이번엔 진짜 헤어졌다. 그러고 또 연애를 하고 이걸 무수히 반복을 하죠. 그걸 저희들끼리 용어로는 이제 포스트잇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됐다. 그렇죠. 계속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피츠제럴드도 포스트잇 사랑을 합니다. 일단 젤다랑도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포스트잇 사랑을 하는데 그 포스트잇 사랑에 관한 소설이 바로 이 분별이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또 왜 제가 유독 좋아하는 소설이냐면, 주인공이 피츠제럴드처럼 청혼을 합니다. 여자 주인공한테. 남자 주인공이 청혼을 했는데 당신과 지금 결혼하는 일은 분별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청혼을 거절하죠. 그래서 제목이 분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랑 지금 결혼하는 거는 현명한 짓이 아닌 것 같다, 이 얘기인데, 피츠제럴드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청혼을 거절당한 다음에 페루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페루로 가서 건설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어요. 지역 신문에도 실리고, 그래서 이제 꽤 유명 인사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개츠비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그 개츠비의 전신과도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츠제럴드의 삶과도 일맥상통하고. 그래서 돌아오는데 희한하게 자기가 예전에 청혼을 거절당할 때 갔던 그 여자 주인공의 집 2층 저택이 이상하게 굉장히 작고 초라해 보여요. 예전엔 갈 때마다 자기가 주눅 들고 위용이 느껴졌던 그 흑인 하녀가 있던 그 남부의 2층 집, 뭔가 느껴지죠? 바로 젤다의 집인 거죠. 남부의 2층 집. 그 소설에서는 테네시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자기가 놀랄 만큼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성공을 하면 세계는 그대로인데 자기의 자아와 자기 삶의 범위가 확대되어서 세계가 축소되어서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런 경험 대부분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방에서 자라난 분들이 서울 생활을 하고 지방에 가서 예전에 내가 번화가라고 느꼈던 데 가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웅장하다고 느꼈던 것이 이제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계급과 신분이 바뀌니까 과거에 나를 주눅들게 했던 그 여자를 둘러싼 세계가 작고 초라해져 보이는 거죠. 그때의 그 주인공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고, 물론 제가 그 얘기를 이 책에도 쓰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둘이 만나서 다시 또 뭔가에 이끌려서 또 이 주인공한테 청혼 비스무리한 제안을 합니다. 근데 또 거절을 하죠. 거절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뤄야 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쟁취해야 될, 이뤄야 할 수건 프로젝트가 된 거죠. 내가 이루지 못한 뭔가 내 성취욕을 자극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게 또 소설의 묘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이 알 수 없는 분위기에 이끌려서 키스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연애를 할 때도 4월이었고 둘이 알 수 없는 분위기에 이끌려서 키스를 한 것도 4월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회상을 해요. 4월은 다시 왔지만 예전과 같은 4월은 절대 다시 올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끝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들도 변하고 나를 둘러싼 세계도 변한다는 건 이제 절대 불변의 진리고,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소설이 끝나는데,
저는 그게 항상 슬펐어요. 그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랑, 뭐 그런 진부한 주제가 슬픈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을 굳이 얻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쟁취하려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사실 주인공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상처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거절당한다고요, 우리의 삶은. 그런 그 삶의 본질이 그 단편 소설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꼽는 숨어있는 피츠제럴드의 요즘 말로 띵작입니다. 네. 그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피츠제럴드의 아주 열렬한 팬으로서 알려져 있죠. 그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이제 노르웨이의 숲을 보게 되면 적어도 피츠제럴드를 한 3번쯤 읽었다면 나하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죠. 위대한 개츠비를 3번 읽어요. 위대한 개츠비를 3번쯤 읽었다라면. 피츠제럴드 3번 읽기 정말 쉽죠. 피츠제럴드. 지금 3번 읽었어요. 아니면 하루키가 제 책 제목이 피츠제럴드인데 이게 나올 걸 예견해서 피츠제럴드를 3번 읽을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EBS 나와주시죠. 양심의 가책. 네. 내일부터 EBS 정문에가 서 있을 거예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의 그 방식을 보면 단편을 먼저 쓴 다음 그 단편에서 얻어낸 어떤 소재와 영감을 가지고 이제 장편으로 확장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바로 그 데뷔작이었던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가 결국은 노르웨이 숲이 됐다. 반딧불이가 노르웨이의 숲이 되었죠. EBS 나오시는 걸로 정리하고요. 저는 어디서 본 인터뷰였을까요? 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 아마 1973 핀볼인가? 1913년의 핀볼. 네, 그거랑 좀 연결이 돼 있죠. 네. 어찌됐건 바로 이런 단편이 장편이 되는 어떤 그 호흡이 사실은 그 작품의 어떤 구조의 방식 혹은 창작의 방식조차도 이제 피츠제럴드에게서 영향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분별 있는 것이라는 그 단편 소설의 줄거리를 들으면서 뭐 분별 있는 일. 네. 존경합니다, 선배님. 제가 죄송해요.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거든요. 네. 띵을 것으로 해석해서 죄송합니다. 분별 있는 일. 네, 알겠습니다. 띵은 원래 것인데 그 번역자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계속 하시는 작가님이 더 미워요. 정리 다 했잖아요. 제가. 원제를 아예 센서블 잡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분별 있는 일에 대한 줄거리를 들으면서 문득 떠올랐던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만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에단 호크와 기네스 펠트로가 나왔던 위대한 유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기네스 펠트로는 위대한이 들어가서 떠오른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이 그 원작과 혹은 그 영화 역시 또 위대한 개츠비와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 굉장히 부잣집의 손녀죠. 기네스 펠트로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이단 호크가 그 기네스 펠트로를 짝사랑해요. 그런데 너무 신분의 격차가 나니까 다 가지 못하죠. 그러다가 뉴욕인가에 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그림이 첫 번째 전시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량 판매가 돼버립니다.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날 밤에 술 한 병을 들고 만취가 된 이단 호크가 그 기네스 펠트로의 집 앞에 와서 막 크게 소리 질러요. 평생 동안 테네시를 들고 갔을까요? 그게 잭 다니엘. 잭 다니엘. 네. EBS로 가는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술이 잔뜩 취한 상황에서 막 그 발코니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대잖아요. 나와! 내가 그림을 다 팔았어. 라고 하면서 사랑했지만 그 신분의 격차에서 짓눌려져 있던 그 한 남자의 그 욕망이 이제 비로소 성공을 거두고 돈을 많이 벌게 되자 막 술 기운을 빌어서 막 그 고함치듯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마치 낙원의 이편으로 일약 베스트셀러 스타 작가가 된 후에 젤다에게 다시 찾아가는 피츠제럴드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 욕망들은 또한 그런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사실 저에게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저도 몇 번 했죠. 자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잖아요. 자니? 네.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이죠. 네? 그런 뭘 하겠어요. 대부분의 인간의 욕구는 시대가 변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네. 그게 이제 스케일이 좀 더 커지면 이제 다시 재청혼을 하는 거고,
18년에 한국으로 오면 그게 이제 잔이가 되는 거죠. 자니? 자는구나. 뭐 그런 문자들이. 그럼 집에서 혼자 마시던 잭다니엘 그냥 마저 마시는 거고. 네. 자, 이 피츠제럴드의 작품 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제가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아까 작가님의, 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감명 깊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도무지 개츠비의 어떤 점이 위대한지 모르겠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독자들이 전 세계에 수두룩하다는 사실쯤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 사회의 담론을 유도하면서 글 자체가, 그러니까 명사와 조사와 형용사와 부사와 동사가, 즉 단어가, 그리고 문단이, 챕터가, 아니 소설 한 권 전체가 아름답게 쓰였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위대한 개츠비라는 제목처럼 위대한 점이기도 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개츠비를 하나의 상징적인 텍스트를 삼아서 왜 위대한가를 본격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상이라든지 혹은 다루고 있는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대한 개츠비를 대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회적 상징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징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은 그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위대한 문장이고 아름다운 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일단 피츠제럴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소설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직업은 소설가였지만 피츠제럴드는 자기 자신을 시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츠제럴드의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밤은 부드러워가 세상에서 실패를 거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식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피츠제럴드에게 수식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시인이니까. 그런데 위대한 개츠비가 아까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달리 말하자면 피츠제럴드가 이미 살아있는데도 죽었을 만큼 한물간 작가였기 때문에 피츠제럴드의 책이 나왔다는 것을 일반 대중들이 모를 정도로 잊혀진 작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피츠제럴드가 전성기에 그 책을 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위대한 개츠비는 수식이 적당합니다. 밤은 부드러워는 조금 많았다면 요즘 말로 치자면 투머치였다면 제가 볼 때 위대한 개츠비 정도는 괜찮아요. 일단 피츠제럴드는 자기 자신을 시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수식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아름다운 것만 쓰죠. 그런데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그 매력을 못 느끼는 그 한국 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일독을 한 다음에는 그랬었는데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어느 순간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결정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위대한 개츠비를 낼 당시에 피츠제럴드는 파리에 있었어요. 파리에서 원고를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지금처럼 DHL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과정 중에 원고가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었고 그걸 한 번 보내고 돌아온 게 아니라 원고를 보냈다가 돌아왔다가 아직 도착한 원고가 오기 전에 또 다른 원고가 오고 막 섞이는 거죠. 게다가 피츠제럴드가 철자를 잘 못 썼다고 했잖아요. 오타가 많아요. 해밍웨이 이름, 절친 해밍웨이 이름도 계속 틀릴 만큼 오타가 많은 데다가 악필이었습니다. 근데 피츠제럴드는 술을 마시고 글을 썼죠. 그러니까 철자도 틀리는데 악필인데 술을 마시고 써놓으면 나중에는 그 볼티모어에서 글을 쓸 때 전날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못 읽어요. 그러니 위대한 개츠비를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출판사에 보낸다고 정성껏 써봐야 이게 뉴욕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편집자가 맥스웰 퍼킨스라고 되게 유명한 편집자인데 피츠제럴드 그 핸드라이팅에 익숙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6필로 보내면 또 다른 사람이 타이핑을 합니다. 근데 그걸 맥스 퍼킨스가 하나하나 불러줄 수가 없잖아요. 타이피스트가 보면서 오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캠브리지 대학의 그 피츠제럴드 연구가가
피츠제럴드 그 위대한 개츠비 결정판이라고 했을 때 낸 버전에는 원전과 차이점이 몇백 개가 나옵니다. 뭐 구두점을 포함해서. 그래서 피츠제럴드 자신도 위대한 개츠비가 나왔을 때 다시 수정해서 내고 싶어 했어요. 그 결정판이 나오기 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 그 프린스턴 대학에 가면 파이어스톤 중도가 있어요. 중앙도서관. 파이어스톤이니까 우리로 치면 부싯돌인 거죠. 뭐 지적 열망을 불태워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부싯돌 중도에 가면 피츠제럴드가 가지고 있었던 6필본 위대한 개츠비 초판 소장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판인데 피츠제럴드가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연필로 수정을 했던 거예요. 보면 커피 자국이 있고요. 피츠제럴드가 말년에 술을 끊고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술을 끊었는데도 하루에 맥주 30캔을 마셔요. 그 나중에 얘기하죠. 아무튼 그 맥주는 흐르는 빵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계속 탄수화물 섭취를 위해서 마시니까. 그래서 그 30캔을 마시고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이제 카페인을 섭취하면서 자기 책을 고쳐요. 여기 보면 커피 자국이 막 흘려져 있고 커피 얼룩이 있고 피츠제럴드가 직접 쓴 연필로 쓴 바꾼 원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츠제럴드 자신도 위대한 개츠비의 원고가 불충분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개츠비를 읽으면 뭔가 좀 납득이 덜 되는 씬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랬는데 그걸 또 번역했으니 뭔가 좀 매끄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결정판이 나왔고 그걸 이제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설가가 번역을 했고 지금은 이제 번역이 많이 매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읽어보면 달리 보일 텐데 이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걸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소설 자체가 시적이에요. 메타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서적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서 바로 이 글의 핵심을 캐치하기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보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좀 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개츠비의 많은 대사와 많은 장면들이 암시하는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예컨대 이 작품에서 물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개츠비가 평생 그 물 위에 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했는데 물 위에 처음으로 이 소설에서 떠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한 부자, 자기를 양자로 삼아준 한 부자의 요트를 타면서 떠 있습니다. 그때 이름을 바꿔요. 개츠비로, 제이 개츠비로 바꿔요. 그리고 소설에서 데이지를 만났을 때 머리 기름을 쫙 바르고 양복을 갖춰 입었는데 데이지를 만날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요. 물을 만난 거죠. 그래서 머리는 얼굴에 착 달라붙고 수트도 몸에 착 달라붙어서 완전 그 비 맞은 생쥐꼴로 데이지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불을 거머쥐어 봐야 데이지 앞에서는 결국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소설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개츠비가 죽었을 때도 장례식 날에 비가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물이 가지고 있는 그 몰락의 메타포, 그 다음 여러 메타포들이 소설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걸 또 시적인 언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는 독자들한테는 이 작품이 굉장히 지루한 텍스트의 나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루키가 그 노르웨이 숲에서 위대한 개츠비를 3번 읽으면 누구라도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지라는 대사를 쓴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3번을 읽었는데 확실히 달리 보이더라고요. 네. 영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평론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은 같은 영화를 2번 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봤던 영화를 다시 봄으로써 우리가 처음 보는 영화에서 놓치고 갔던 것들, 읽히지 않았던 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루키가 소설의 이야기로서 이제 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3번 읽으면 달리 보이게끔 써놨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오타도 하나 있고요. 네. 참 재밌어 있을 거고. 심지어는 3권을 사서 각기 다르게 읽어보시면 더 큰. 심지어는 뒷장에서부터 읽으면 또 스토리가 되게끔 누가 이렇게 썼다는 역순으로 썼기 때문에. 네. 한 번은 앞에서, 한 번은 뒤에서, 그리고 한 번은
9페이지나 펼쳐서 읽고 이런 식으로. 최민석 작가의 피츠제럴드 지금 서점에서 절판 상영이라는 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갖는 힘이라는 건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떤 사회적 주제나 메시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 문장의 아름다움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걸작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바로 그 아름다운 문장들 위에 그 시대가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욕망과 그 욕망의 허무,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자화상과 같은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최민석 작가의 피츠제럴드의 그 후반부에 있는 구절 중에 또한 저에게 굉장히 큰 느낌을 선사했던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치 피츠제럴드가 쓴 이 그 많은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은 아침의 안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축축하고 시야를 가리는 불편한 것으로서 치부해 볼 수 있지만, 그 안개를 하나하나 걷어내고 보면 그 뒤에는 아주 선명한 아름다운 아침의 풍경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책에다 쓰시기도 하셨었는데, 바로 그 선명한 풍경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할 때 이 책에서 그것을 아주 친절하게 풀어주셨어요. 위대한 개츠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계급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작품이 왜 위대한 작품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려주십시오. 네. 그 위대한 개츠비뿐만 아니라 피츠제럴드가 평생 품고 실현하고자 했던 자신의 문학 테마, 즉 문학 주제가 바로 계급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대한 개츠비는 자기의 대표작이기 때문에 계급적 실패와 계급적 회복, 계급적 성취를 사랑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던 한 인물의 실패담인 거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분별 있는 일, 역시 계급에 관한 이야기고, 요즘은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리츠 호텔만한 다이아몬드라는 또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리츠 호텔은 리츠 칼튼 호텔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다이아몬드가 리츠 호텔만 할 수 있느냐? 소설을 읽어보면 한 인물이 선조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광산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산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호텔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호텔보다 더 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소설 역시 제목에서 감을 잡으셨겠지만 주인공이 피츠제럴드처럼 중산층의 나름의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부자를 만나서 계급적 좌절을 겪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선으로 보신다면 피츠제럴드의 거의 모든 소설들이 자전소설이고 계급적 좌절과 이에 대한 컴플렉스 극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계급이라는 그 주제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나와서 좀 반갑기도 했었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저도 사실은 그런 장편 소설을 하나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이 책을 3년 동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급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는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되게 불편한 단어였고 낯선 단어였고, 그렇죠. 계급은 마치 그 예전에 양반과 하인이 있었을 때나 아니면 군대 같은 경찰 조직 이런 데서만 쓰는 단어였는데, 요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계급 사회라는 그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시사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피츠제럴드를 읽는 것이 한국 사회를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을 해서 피츠제럴드를 선택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위대한 개츠비뿐만 아니라 피츠제럴드의 거의 모든 작품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자 하나의 뭐 돋보기 역할을 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2019년에 우리가 다시 피츠제럴드를 읽어야 되는 그 이유가 지금 작가님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대상을 받았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칸에서 대상을 받은 영화의 그 면면을 보면 거의 다 주제가 계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레다 히로카즈의 어느 가족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역시 계급을 다뤘고,
그 전 작품이 제가 기억이 맞다라면 아마 유럽 작품이었던 더 스퀘어라는 작품인데 그것 역시 상류층의 미술 큐레이터가 그 자신의 어떤 지갑을 도둑맞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신의 밑에 있는 계급까지 엮이는 그런 문제였고 또 그 이전의 작품이 켄 로치라고 하는 영국 좌파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바로 계급을 전면에다 내세웠던 그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계급이라는 것이 가장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그 중요한 화두로서 떠오른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Me, 다니엘 블레이크. 네. 그 영화 제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켄 로치가 뭐. 아까까지는 농담이었는데 이젠 진짜 출연할 겁니다. 반드시 출연하고 말겠습니다. 2019년에 제 목표는 EBS 출연입니다. 이 계급의 문제를 다뤘던 작가, 그런데 그것을 아주 낭만적이었던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 자신만의 언어로서 녹여냈던 작가. 피츠제럴드가 그렇게 계급에 집착했던 것이 자신의 어떤 태생적인 컴플렉스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시대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조우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당시에 다른 작가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그렇다면 피츠제럴드 이외에도 계급을 다뤘던 작가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츠제럴드의 소설이 그들의 작품들과 달랐던 점 혹은 동시대의 작가들에 비해서 피츠제럴드만의 어떤 개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계급을 다룬 작가들이 또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과 조지 오웰 같은 작가들이 이제 계급을 다뤘는데, 근데 이 마크 트웨인과 조지 오웰의 관심사는 정확히 말하자면 인종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계급 문제는 인종 문제랑 결부됩니다. 결국은 이제 백인이냐, 흑인이냐, 뭐 다른 유색 인종이냐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이제 흑백 문제, 그러니까 뭐 톰 소여의 모험 이런 소설들을 읽어보시면, 떠올려보시면 항상 뭔가 흑인 아이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아이가 사회에서 겪는 차별 문제를 마크 트웨인은 조명을 하죠. 유머러스하고 아주 그 냉소적인 방식으로 조명을 하죠. 그리고 조지 오웰 역시 어렸을 때 미얀마, 버마로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백인 계층이 다른 유색 인종들에게 행하는 걸 보고 그 계급적 문제를 어릴 때 직면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평생 그 관심사로 가지고 뭐 위건 부두로 가는 길 뭐 이런 작품들을 쓰는데, 근데 조지 오웰 역시 이것을 인종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을 해요. 근데 피츠제럴드는 조금 다른 게 백인이 백인에게 겪은 컴플렉스, 계급적 좌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은 흑인이 겪는 그 계급적 좌절이 인종의 벽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피츠제럴드는 더 근본적으로 백인끼리도, 그리고 백인에서도 중산층과 상류층에서 발생하는 계급의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또 피츠제럴드는 또 노는 걸 좋아하고 연애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그 사랑의 문제, 계급에 실패하면 사랑에도 좌절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급과 로맨스라는 참 어울리지 않을 법한 두 가지의 재료로 항상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피츠제럴드는 다른 작가들처럼 계급의 문제에 주목하긴 했지만 인종이 아닌 순전한 계급 문제에 좀 더 천착해서 작품을 썼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말하자면 동시대에 있었던 다른 작가들이 어떤 인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급을 상징은 할 수 있지만 그 계급을 직접적으로 그 전면에 부각시키는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로서 그 당시의 현대를 그렸다라면 피츠제럴드는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겪을 수밖에 없는 계급으로서의 어떤 소외,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그 부조리들에 대한 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 이제 차별성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한국 사회에는 좀 더 교집합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인종 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단일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느끼는 계급적인 우월감, 계급적인 좌절감이 인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국 사회와 맞닿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봉건주의 사회를 겪다가 시민운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공화국에 이제 들어서게 될 때는 주장했던 어떤 슬로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특권 계층의 타파, 특권의 타파를 통해서 우리는 봉건주의를 넘어왔다라고 했는데
사실 현대화, 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공화국인가? 우리는 다시 봉건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현실에서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이 지금도 여전히 그 길고 아주 위대한 생명력을 가진 채 우리 앞에서 다시 읽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개츠비를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와야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하게 되는군요. 그래도 피츠제럴드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츠제럴드를 읽으면 사실 위대한 개츠비는 안 읽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북21에서 그 위대한 개츠비가 안 나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나온 위대한 개츠비는 다 다른 출판사 버전입니다. 그러나 곧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위대한 개츠비를 반드시 읽어야 될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피츠제럴드를 읽으시면 됩니다. 피츠제럴드 읽었는데 읽을 게 또 없다. 또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없다. 또 읽으시면 되는 거죠. 3번까지. 네. 여러분들도 그 위대한 개츠비를 번역해서 내실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피츠제럴드의 그 저작권이 소멸된 거로 알고 4, 있습니다. 80년이 지나서 없습니다. 그래서 북21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실 수 있으니까 위대한 개츠비에 꼭 도전해 보시길. 작가님이 내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이미 그 번역자가 번역해 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예. 그 계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츠제럴드에 대한 이야기를 최미석 작가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낭독을 해주시는 이 피츠제럴드 책 안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문장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근데 윗도리는 왜 벗으신 거예요? 이게 낭독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낭독을 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그 오디오북을 직접 한 3번 정도를 녹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고 이거 하다 보면 막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좀 더워져요. 그래서 미리 옷을 벗었습니다. 참고로 이 대목은 제가 그 피츠제럴드의 무덤이 볼티모어에 있어요. 볼티모어 인근의 한 교회에 가족장으로 묻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직접 제가 그 다이어리를 꺼내서 볼펜으로 휘갈긴 메모를 책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 부분과 그 뒷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글은 피츠제럴드의 무덤 앞에 서서 휘갈기듯 메모한 글이다. 태어나서 특정 작가의 무덤에 온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지금 내 발 바로 앞에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이 잠들어 있다. 완벽하게 평화로운 날이었다. 오후 5시였지만 햇살은 충분히 셌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다. 묘지는 도로와 이웃하고 있고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묘지 옆에는 전면 유리로 장식된 현대식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묘지 위에는 언제 받쳤을지 모를 마른 꽃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꽃을 사오지 못한 걸 후회하며 대신 무덤 위에 달라붙은 새똥들을 맨손으로 치웠다. 딱딱하게 말라붙어 마치 비석과 하나인 것 같았다. 언제 붙은 것인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것 같았다. 코를 훌쩍거렸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미국에서 한때 가장 영화로웠던 작가의 최후라 생각하니 근원을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아마 이것이 작가의 최후, 아니 인간의 마지막 모습일지 모르겠다. 나는 그의 무덤 위에 손을 얹은 채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더 슬펐던 것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치 산자는 조의할 여유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듯 얼굴과 목과 귀에 날파리들과 벌레 수십 마리가 달라붙었다. 나는 여기까지 부른 망자 앞에서 벌레 떼의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산자의 경망함이 나를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현장에서 남긴 메모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별 조의가 표해지지 않은
피츠제럴드의 쓸쓸한 무덤이 떠오른다. 언제 놓았을지 알 수 없을 법한 화석처럼 굳은 헌화, 왠지 초등학생이 올려놓았을 법한 비석 위의 조약돌들, 기묘하리 많지 무덤을 따갑게 내리쬐든 오후 5시의 햇살, 그리고 무엇보다 짧은 메모를 하는 와중에도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벌레들,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기억이 생생히 재생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 돌에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돌고 돌아 자신에게 도착한 내게 보라는 듯이. So we beat on boats against the current, borne back ceaselessly into the past. 해석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리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그 문장이 내게 말하는 듯 했다. 인생은 원래 이렇다. 세계는 자신의 흐름대로 흘러가니 우리는 그 흐름에 떠밀리지 말고 우리의 속도와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다. 자기 무덤에 찾아온 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듯 비석에는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돌아오며 생각했다. 길을 잘못 들고 시간을 낭비하고 진전 없이 보이더라도 생을 살아가는 이는 앞으로 한 발짝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더라도 말이다. 고맙습니다. 제가 발음을 안 꼬이고 논스톱으로 읽으려고 했는데 역시 장문을 읽으니 발음이 꼬이네요. 네. 인간적이십니다. 예. 휴먼 최민석입니다. 그 읽어주신 문장 역시 너무나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한 작가와, 물론 그의 작품이 위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앞에서 그 죽음을 목도하면서 또한 삶을 돌려다보는 그 또 다른 작가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가 보였거든요. 사실 묘지라는 공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욕망하는데, 막상 누군가의 묘지 앞에 갔을 때, 특히나 그 위대한 어떤 인물의 묘지 앞에 갔을 때 갖게 되는 어떤 회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토록 위대한 작가도 결국은 죽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기분이 아마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피츠제럴드의 묘지에 가보면 일단 느껴지는 게 굉장히 초라해요. 그런데 피츠제럴드가 여기에 굉장히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볼티모어를 생전에 굉장히 사랑했고, 생전에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볼티모어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교회가 있어요. 카톨릭 철치인데 세인트 메리아 철치라고, 성 마리아 교회죠. 그런데 피츠제럴드가 사망을 했을 때 세인트 마리아 철치에서 피츠제럴드가 여기에 묻히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당시에 가톨릭 출석 교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죠. 그 피츠제럴드의 장례식을 집도했던 목사는 그 집도를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피츠제럴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수락을 하죠. 술주정뱅이, 말썽쟁이, 말썽만 일으키는 사람이 죽어버려서 이제 살만해졌다는 세상이 됐다고 할 만큼, 피츠제럴드는 안 좋은 의미로 피츠제럴드의 죽음은 환영을 받았고, 피츠제럴드의 시신은 묻히기를 거부를 당했죠. 그래서 딸 스코티가 수십 년에 걸친 그 청원 끝에, 그 이후에 이제 피츠제럴드의 작품이 굉장히 위대해지죠. 결국은 그래서 수십 년 뒤에 간절히 바랬던 곳에 묻히게 됐는데, 그곳이 가보면 굉장히 초라해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묘지가 이제 묘한 곳인데, 노리신 건가요, 이거? 묘지, 묘한 곳, 묘한 땅, 묘지. 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거기에 갔는데 언제 달라붙었을지 모를 새똥들이 너무나 화석처럼 굳어 있는데, 그 꽃도 언제 갇혔는지 모를 꽃이에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거의 돌처럼, 거의 조금만 이렇게 손가락만 대도 흙처럼 흙 가루가 될 만큼 바스러질 정도더라고요.
결국 미국의 가장 전성기를 호령했던 작가의 죽음도 이렇고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죽고 나 역시 다를 바 없고 그토록 원했던 곳에 와봐야 결국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원래 눈물이 되게 없는 굉장히 메마른 감성의 소유자인데 이상하게 나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미국 작가의 무덤 앞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짧은 메모를 남겼었죠. 네. 피츠제럴드가 아마도 최민석 작가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눈물요? 그렇죠. 그렇죠. Tears. 네. Present. 자, 이 피츠제럴드의 행적을 쫓는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다시 복귀하면서 글을 써내려간 활자로의 또한 여행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여행이 다 끝나고 이제 한 권의 완성된 책을 독자들 앞에 전달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데 아마도 분명히 이 공개방송을 시작하기 전과는 또 다른 또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서 이제 세상에 던져진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책을 만나게 될 독자들 그리고 3번에 걸친 그 여행을 이제 완주한 여행을 마친 여행자로서의 어떤 소감을 곁들여서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가장 적극적인 독서를 필사라고 하잖아요. 저는 필사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피츠제럴드의 생을 따라가 보니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독서는 한 작가의 생을 내가 따라가서 직접 여행을 해보는 것이고 여행을 하면서 그의 작품을 읽고 그에 관한 글을 써보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독서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에 관한 글을 쓰려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독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피츠제럴드에게 관심이 있으시면 피츠제럴드의 생을 직접 따라가 보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안 간 파리에 가실 수도 있고 엘레바마에 가실 수도 있고 켄터키에 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준비한 피츠제럴드 제가 3년간 공들여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제가 여러 투병생활 가운데 써놓은 피츠제럴드가 있으니 이걸 읽으시면서 대리만족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것은 저의 루트였어요. 저만의 여정이고 여러분만의 여정을 굳이 피츠제럴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를 따라서 여행을 해보는 것도 인생에서 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할 수 없다면 다시 피츠제럴드. 한 편의 영화, 한 곡의 음악, 그리고 한 권의 책은 분명히 하나의 여행입니다. 또한 하나의 삶이 되겠죠. 자, 그 여정을 마무리한 최민석 작가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계속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기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찾아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뵙도록 하죠. 네, 연말에 특집편으로 꼭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석 작가님과 함께 피츠제럴드의 시간과 작품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책보다 여행 방송과 공개 녹음 그리고 앞으로 클래식 클라우드의 책 피츠제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그의 세계로 이끌어주실 최민석 작가님의 마지막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보다 여행의 김태훈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거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